미국이 아무래도 TSMC라든지 반도체 제조 시설 때문에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 좀 이슈가 있었죠. 중국 화웨이 신형폰에 이제 7나노 반도체가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분해를 해봤더니 SK 하이닉스 칩이 사용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흥국전자상가에서 우리가 PC나 노트북에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메모리 더 사다가 갖다 붙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 사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떡볶이 장사가 떡볶이 떡을 사오는데 어디서 사왔는지 그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방앗간이 누가 내 떡 사갔는지를 다 통제하고 관리해라는 얘기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메모리는 이것은 커머디티예요. 그냥 누구나 돈 주고 사면 용자전자상가에서 아키하바라에서 대만에서 중국에서 다 살 수 있는 품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의 SK 하이닉스라고 해서 하이닉스를 제재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제재한다 그러면 미국이 대국이 아닌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하고의 반도체의 협력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종목에 들어가졌고,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공장 거기 지었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 우리가 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우리가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식선에서도 이게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품목을 갖고서 하이닉스를 제재한다거나 우리한테 페널티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번에 하이닉스를 제재하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해요. 워낙 그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어서 사와서 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시스템 반도체는 좀 다르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연초부터 약간 좀 AI 관련 그런 산업이 부흥을 하면서 특히나 메모리 관점에서 HBM3 이런 것들이 또 SK 하이닉스가 잘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삼성전자가 뭐 조만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것이다. 그런 기세가 나오는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수주 물량이 많은 TSMC 대비 턴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랑 그 메모리 같이 하니까 삼성전자가 AI 서버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약간 좀 과장이 돼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금년 들어서 최고의 주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했으면 엔비디아는 없어요. 그래서 둘이가 전쟁을 하면서 뭔 전쟁을 하면 AI 전쟁을 하는 바람에 엔비디아가 문제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칩 GPU가 문제가 되고, 그게 GPU든 CPU든 NPU든 간에 로직에는 반드시 메모리가 붙어야 돼요. 근데 그 엔비디아에 이제 붙는 메모리가 하이닉스가 제공하는 HBM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도 나쁘고 주시장도 나쁘다 보니까 HBM이 신의 구세주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하이밴드 메모리의 전체 비중이 지금은 좀 높아졌겠지만 1%도 안 돼요. 이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메이저지 이게 그 AI가 수천만 대, 수억 대가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켓 자체는 니치 마켓이에요. 니치 마켓인데 이게 이제 단가가 높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시장의 테마로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은 삼성이 왜 공급 안 하고 하이닉스가 하냐 그러는데 하이닉스가 그게 특화를 해서 성공한 거고. 그래서 지금 챗GPT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하지만 챗GPT 그까이 그거 바로 한국이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이닉스가 독하게 마음먹고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공급 안 해버리면 저 엔비디아 칩셋은 꽝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지금 좀 늦게 그 엔비디아 칩을 지금 이제 개발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하이닉스 시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시장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큰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이닉스가 공급 못하면 삼성이 공급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회사도 그렇고 컴퓨터 회사들도 그렇지만 다 듀얼 밴드를 쓰죠. 한 놈만 대만 계속 몰빵 줬다가 얘가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 몰빵을 줬다가 이제 듀얼 밴드 정도로 아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10대 빵이었다고 하면 그걸 이제 8대2, 7대3, 6대4 이런 정도로 이제 삼성한테 가는 거고 삼성은 사실은 HBM에서 늦었죠. 늦었는데 삼성의 기술 저력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캐치업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그것은 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삼성이 뭐가 도과를 했다는 걸 때 AI 반도체 지금은 총하는 그 GPU예요. 근데 GPU가 가면서 보조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이제 반도체,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이제 반반 갈라먹는 시장, 뭐 거기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것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이익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DDR을 대체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개수잖아요. 개수가 AI가 뭐 예를 들면 LLM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뭐 우리가 노트북이나 핸드폰처럼 그렇게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큰 회사들의 서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몇 억대, 몇 천만 대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니치 마켓에서 고수익의 사업이다. 이제 그런 정도로 보고, 그 대신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이제 기술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한국이 거의 100% 가까이 쥐고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게 맞죠. 어쨌거나 이 미중 갈등 속에 한국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갈등이 무슨 갈등을 얘기하냐, 무역 갈등이냐, 기술 갈등이냐, 기술 갈등도 보면 AI 있고 양자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자나 AI에서는 우리는 뭐 별 경쟁력이 없고, 반도체에서 이제 있는데, 그 반도체에서도 놓고 보면 이게 디램 메모리 쪽은 우리가 뭐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 길도 찾아야 되고 이익도 극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둘이서 싸우는데 보면은, 우리가 뭐 최근에도 한국 언론에 보면 한국이 뭐 시스템 반도체를 뭐 3%밖에 점유율 안 돼가지고 우리는 뭐 이제 바보 같다 이런 얘기들 막 언론에 나오긴 하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아니,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잘하는 걸로 싸워야지, 우리가 못하는 걸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뭐 잘하는 못하는 건 완전 넌센스고,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모든 반도체를 다 생산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은 이제 로직 제품 GPU나 CPU가 강하고, 한국은 이제 메모리, D램이 강하고, 대만은 TSMC는 이 D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만들어주는 거, 구워주는 것만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예를 들어 자동차 반도체를 잘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다 아울러서 모두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잘하는 거를 이제 극대화시키면서 다른 거다가 빠뜨를 치는 것이 답인데, 우리는 정말 천행으로 그게 GPU가 되든 CPU가 되든 NPU가 되든 간에 반드시 같이 써야 되는 D램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극대화시키면서 다른 데하고 이익을 챙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만의 TSMC는 D램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중국은 D램 손도 못 대잖아요, 지금. 미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하고는 있지만, 뭐 시장 점유율 20% 겨우 되는, 우리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정도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이게 AI 시대에 이 반도체 매물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천행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잘 걸어서 다른 산업으로 어떻게 이제 확산시키자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국이 되든 미국이 되든 이제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술은, 이건 미국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 바보가 아닌데, 한국, 대만에다가 뭐 60조 가까운 돈을 퍼줘가면서 공장 지렁하는 이거 뭐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기술이 갑이 아니고 공장이 갑이에요. 물건 못 만들면 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면 되고, 근데 그거에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자기 비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하는데, 우리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뭐 이런데 우리는 메모리는 잘하고 딴 건 이게 아니고, 잘하는 것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당당함이 되고, 그게 돈이 되고, 그게 힘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D램 반도체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미중 전쟁에서 뭐 기술 전쟁이나 핵심을 보면 반도체, 배터리, 5G 통신망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반도체 기술은 최고지만 공장이 없어요. 중국은 공장은 많은데 기술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공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쓰긴 하지만, 핸드폰에 반도체 없으면 꽝이기도 하지만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면 거의 이거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근데 중국은 배터리에서 우리보다 잘하는 세계 1등, 우리가 2등. 그리고 더 드라마는 우리 핸드폰 배터리도 있고, 뭐 반도체 있어도 5G 통신망이 안 터지면 이게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5G 통신망이 중요한데, 미국은 5G 통신망 공급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5G 통신망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우리는 5G 통신망 공급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배터리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이 중국이나 미국은 그 중에서 1개나 2개가 빵꿔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미중의 전쟁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물론 1등하고 2등이 싸우는데 10등한 선수가 뭐 이제 폼 잡고 큰 소리 치다 보면 터지지만 철저하게 약자 코스프레를 가는 건 맞은데 우리가 그렇게 꿀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배터리 그 자기가 못하니까 한국 기업들 계속 유치하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중국이 보복하지 않는 이유는 반도체 기술을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는데 미국하고 일본한테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 강점을 잘 살리면 미중의 관계에서 당당하게 우리 거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우리가 그 비관적인 자세로 보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에서 세계 블록화, G2 패권 전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이제 시대적 운명은 이제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에서 그럼 한국한테 찾아오는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조. 근데 사실 한국은 중국하고 수교를 1992년도에 했고요. 지금 30주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중국하고 수교한 다음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들이 중국에 많이 갔어요. 이유는 중국이 노동력이 싸니까. 그래서 제조를 중국에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3국에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를 하고 유럽에 보내고 미국에 보내고 일부분은 한국 가져오고 본국으로 가져오고 이래서 그렇게 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삼성 같은 기업들이 또 중국도 노동력이 확 올라가면서 베트남 이런 데 옮겨가서 또 계열사를 다 따라가고 이러면서 또 지금 메이드 인 베트남하고 뭐 이렇게 또 뭐 누군가는 메이드 인 인도. 그래서 제가 12기 지금 안유아 독서 모임 강연에서 주제가 이번에는 그거예요.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 다음 중국은 이제는 피크 차이나 잃어버린 일본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인도하고 뭐 베트남 아니냐, 뭐, 지금 또 바이든이 또 베트남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중국 끝나고 인도 시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시대적 흐름 차원에서 보면, 걔면 삼성전자가 2008년에 베트남 갔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이 맞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중국이 노동력이 확 올라가고, 모든 원가 올라가면서 이게 당연히 더 싼 데를 가고 이렇게 가면 원래 그게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2008년 베트남 간 이후로 더 성장한 게 없어요. 만약에 화웨이가 미국이 때리지 않았으면 오히려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1위는 화웨이가 됐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그러냐. 그냥 삼성전자가 뭐 의사결정 잘못 내냐. 그게 아니고 시대적 흐름 차원에서 보면 베트남을 가냐 인도를 가냐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본질이. 그래서 본질은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는 옛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진국은 제조업을 못한다. 왜 그러냐면 노동력이 너무 비싸서 어떻게 제조업을 하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머징 국가로 가잖아요. 덜 비싼 국가.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제는 로봇이 들어와 져버렸기 때문에 노동력이 싸고 안 싸고가 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 중국이 노동력이 제일 많은 국가거든요. 중국이 지금 월 소득이 1,000위안, 월 임금이 17만, 18만 밖에 못 받는 이런 인구가 6억 명이 있어요. 되게 많네요. 그럼 우리 이 데이터를 보면 중국에 가서 제조해도 아직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아니 17만 원, 18만 원화를 받는 월급을 30만 줘도 그 사람 와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제조업하는 데 가보면 제일 어려운 게 노동력을 못 구해요.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지금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1가구 1인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애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중국 가면 전체 기업이 다 로봇으로 대체해버렸어요. 노동력이 제일 많은 국가가 놀랍게도 로봇을 다 대체해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인도에 인구가 많아서 인도가 중국처럼 세계 생산 공장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무슨 싸움이냐면 AI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는 앞으로 모든 이 공정이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계량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데이터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옛날처럼 미국의 기술이 일본이 오고 일본 기술이 한국이 오고 한국 기술이 중국 가고 중국 기술이 베트남 이런 아시아 기러기 팬데 이론이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AI가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기업한테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장이 어디 있냐. 시장이. 이제처럼 뭐 노동력이 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물건 다 만든 다음에 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이 어디 있냐. 두 번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게 다 데이터화가 되면 이걸 스마트화를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지, 모바일화로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인재와 환경이 잘 된 국가가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누가 제일 잘하나? 미국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거예요. 왜? AI화가 되면. 미국 블루콜라들은 월급이 엄청 높잖아요. 걔네 안 써도 돼요. AI 쓰면 돼요. 걔 대신에 이쪽은 미국에 가장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화는. 근데 그걸 똑같이 하는 게 중국이라는 거죠. 근데 중국하고 미국을 비교했을 때 중국이 더 우세한 게 있어요. 데이터. 미국은 가보면 아주도 현금을 다 써요. 근데 중국은 어차피 현금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결제 데이터가 다 있어. 미국은 없어. 근데 미국은 이런 기술은 더 잘하는데 우리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AI가 미국보다 더 빨리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업에서 성공하려면 시장이 어디 있냐. 근데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첫째. 두 번째,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 그리고 이런 공정, 이런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 있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을 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 중국의 AI라든가 첨단 산업 발전을 제재하잖아요. 반도체라 이런 거.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보조를 받으려면 중국에 추가 투자하거나 중국의 뭐 생산 설비 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보조를 받으려고 중국에 이걸 철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황당한 거거든요. 이게 미래 기업의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기업은 보조를 받는 국가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미래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는 보조를 받냐 안 받냐, 보조금을 주냐, 정부 보조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어디 있냐. 미래는 더 중요한 거예요. 미래. 과거에도 시장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시장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이 주는 데를 자꾸 가려고 해. 그 보조금이 당신을 영원하게 보조를 해줘요? 그게 얼마예요? 보조금이라는 건 정부 세금으로 주는데 그래봤자 얼마겠냐고. 지속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보조금을 주는 데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갈수록 시장이 있는 데 가고 데이터 있는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중국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 누가 질문, 안 교수 뭐 하면 누나 다 중국 가야 돼? 아닌 거죠. 왜? 근데 여기에서 지금부터 한국 교회 보이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거를 우리 그냥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이 잘못했다라는 건 또 중국 사람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일당 독재니 이런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서방 세계는 중국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사회주의 국가다, 일당 독재다 이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가치를 내세우잖아요. 동맹 국가에 이런 나라하고 같이 못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은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이 맞다고 해도 글로벌 국가들이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저 나라는 민주주의 아니네? 이렇게 말하고. 왜냐면 대통령 국가 주석 선거하는 건 간접 선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식으로 막 국민들이 투표해서 선거하는 건 아니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네? 또 미국이 그걸 막 이념으로 내세워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 보기에는, 저 나라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서방 세계 보기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검증이 됐고,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잘하는 국가고, 제조업을 잘하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IT에 민감하고 잘하고, 엔지니어들이 반도체나 이런 데들 쫙 인프라가 다 돼 있고, 그런 면에서 시장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누구예요? 한국이네.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제가 한국의 국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길이 애국가에 나오죠. 애국가에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보호한 나라 맞는 것 같아요. 그 냉전 시기에 구소련하고 미국이 냉전할 때
한국은 자유진영에 있어서 유럽하고 미국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고속 성장했잖아요. 수출 주도형으로. 그다음에 89년 기점에서 냉전이 무너지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91년에 시장 경제를 하면서 고속 성장할 때 또 수교를 빵 해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그걸 한국이 그대로 다 테이킹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기술 치고 올라오면서 막 어제는 한국을 막 제칠 정도로 기술이 올라올 때 미국이 중국을 겐지 나서서 야, 못 가!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중국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계에서 가치와 이념을 세계에서 못하게 하잖아. 그게 막 한국은 뭐야? 그게 막 한국이 옆에 있잖아요. 시장 옆에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방 세계에서 또 동맹국이다 하고 이러니까 과거에 중국하고 미국이 직접 하던 걸 옛날 직접 했잖아요. 맞아요, 두 나라. 근데 이제는 직접 못 하잖아요. 서로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 둘이 완전히 갈라져서 이러고 안 보고 두 나라 살 수 있냐? 아니에요.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슈가 직접 할 거냐, 제3국을 통해서 하냐 이슈가 남은 거예요. 지금 한국 언론에 그런 게 나와요. 봐라. 미중 갈등이 터진 다음에 G2 경쟁이 된 다음에 미국이 중국 수입이 줄어들었다. 다른 나라 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되게 웃기는 게 자세히 가서 그 늘어난 국가 베트남 이런 데서 늘어났어요. 실제 가보면 그 주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직접 하던 게 베트남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은 제가 그래서 양전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쿨워, 양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직접 하던 게 제3국을 돌아가는 비용 증가의 문제예요, 그냥. 이 직접 하냐, 가냐의 문제인데 지금 직접 안 하겠다고 하니까 가는 문제. 그러면 보세요. 이런 그 부가가치 낮은 산업들은 아시안 국가나 동남아를 통해서 갈 거고, 부가가치 높은 것들은 어디를 통해 갈 거예요? 일본이나 한국 통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너무 그 전쟁을 원하는 국가잖아요, 일본은. 헌법을 막 수정할 정도로 지금 헌법 재해석하면서 전쟁을 하겠다는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 위험에 노출되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평화와 어쨌든 이런 면에서 분위기가,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번에 한국, 미국, 일본이 정상이 만났잖아요. 근데 중국 보기에는 그래도 그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그래도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은 그 고부가가치 산업을 여기를 통해 갈 수 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해야 된다. 제조를 여기서 해야 된다. 무슨 제조? 아까 앞에서 한참 설명한 데이터화된 제조, 이 미래 첨단 산업 제조는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 중국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잖아요. 이런 시장을. 근데 이제는 그런 상당한 부분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뀔 거다. 그게 또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이런 시대적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 기업들이 한국 와서 새만금이나 이런 저 여수, 광야 이런 땅 달라고 하는 이유가 제조를 하겠다고. 그 이미 뭐 여러 사례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 시대에서 운명을 잘 활용하면 이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발전도 하고 서로 좋다라는 거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나가려면 세계로 나가려면. 근데 그게 뭐 안 나가면 되지 중국 아니에요. 기술이란 건 교류 안 하잖아요. 서로 떨어져요.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기술로 이렇게 견제를 하잖아요. 미국도 떨어져요. 기술 실력이. 결국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중국은 나가야 중국이 더 발전하고 미국도 중국하고 교류해야 더 발전해요. 똑같아요. 이게 교류가 발전시켜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하던 게 이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